아버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난 모르겠구나. 널. 제가 아버님의 딸입니다. 세아 씨가 ab은 어찌 저기로 가셨는가? 세아 씨, 이리로 오시지요. 차 드시지 마십시오, 아버님. 무어라. 오늘부터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닥쳐라. 연희야, 잘했다. 거기까지가 네 첫 발이다. 이 아이의 목소리, 어찌 이리도 익숙한가. 누가 저 신부를 드리라 했더냐. 사주단자를 다시 가져오너라. 아버님, 일어나십시오. 저손에 익은 흙냄새는 또 무엇인가? 아버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경기도 광주 너른 들녘 끝 백년 묵은 종갓집 마당 한가운데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객이 둘러선 그 자리에서 족두리를 쓴 세아 씨가 신랑 옆이 아니라 시아버지 옆에 가 섰습니다. 햇살은 마당 가득 부서지고 있었지요. 차일 아래 청사초롱이 흔들리고 멀리서는 풍악 소리가 막 멎은 참이었습니다. 저 목소리는 어디서 들었던가? 대감마님의 무릎이 100명의 하객 앞에서 아주 천천히 꺾였습니다. 마치 25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그 무릎을 누른 것 같았더랍니다. 마님은 그때 사랑채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손수 끓인 찻잔이 들려 있었지요. 25년 동안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는 그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찻잔이 마당의 풍경을 보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더랍니다. 신부가 왜 저기 서 있느냐? 왜 우리 영감 옆에 서 있느냐? 찻잔 표면에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그 잔물결은 곧 마님의 손끝까지 번져 올라갔지요. 가까이 서 있던 늙은 친모는 그 손 떨림을 보았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종갓집에서 마님의 손이 떨리는 것을 25년 동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랑 윤재는 차일 아래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세아 씨가 어찌 저기로 가셨는가? 사모간대를 쓴 머리가 서서히 무거워지는 것을 윤재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골라보낸 신부였습니다. 사주단자도 어머니가 받았고 혼례날도 어머니가 잡았지요. 그런데 그 신부가 어머니의 영감 옆에 가 선 것입니다. 세아 씨, 이리로 오시지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윤재 자신도 그 떨림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었더랍니다. 연희는 윤재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한 곳, 사랑채 마루 위에 서 있는 마님의 찻잔에 가 있었지요. 차 드시지 마십시오, 아버님. 그 한마디가 마당을 찢었습니다. 햇살 속에서 풍악도 먹고 하객들의 부채질도 먹고 마당가에 매여 있던 늙은 백구마저 입을 다물었더랍니다. 무아. 오늘부터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마님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자 찻잔이 마루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요.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그 찻잔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마님의 얼굴은 처음으로 깨진 사람의 얼굴이었더랍니다. 마당 한쪽 끝에는 늙은 옹기장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하객도 아니요, 하인도 아닌 누구도 부르지 않은 노인이었지요. 흙 묻은 무명 두루마기에 가마 그을음이 묻은 손,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마님의 찻잔보다도 형형했습니다. 연희야, 잘했다. 거기까지가 네 첫발이다.
노인은 마당으로 들어오지도 인사를 청하지도 않고 그저 대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25년 동안 산속 가마 앞에 앉아 항아리만 굽던 사내가 25년 만에 마을로 내려온 그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객들 사이에 술렁임이 번져갔습니다. 누군가는 세아 씨가 정신이 나갔다 했고 누군가는 종갓집 어른께 엄청난 결례를 범했다 했지요. 그러나 정작 종갓집의 두 어른, 대감마님과 마님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객 앞에서 단 한마디도 말입니다. 이 아이의 목소리 어찌 이리도 익숙한가? 대감마님은 무릎을 꿇은 그 자세 그대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아 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족두리에 가려 눈매만 보이는 그 얼굴이 어쩐지 25년 전 가마터에서 본 어떤 여인의 얼굴과 똑 닮아 있었더랍니다. 마님은 그때까지도 사랑채 마루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발이 마루에 붙은 듯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저 신부를 데리라 했더냐? 옆에 선 친모가 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사주단자를 다시 가져오너라. 그러나 그 사주단자는 마님이 손수바다 함에 넣어둔 것이었지요. 누구보다 마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님이 정작 두려워한 것은 사주단자의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 아래 숨어있던 어떤 이름이었더랍니다. 아버님, 일어나십시오. 연희가 무릎을 꿇고 있는 시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종갓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마당의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 손에 익은 흙냄새는 또 무엇인가? 대감마님은 그 손을 잡지도 뿌리치지도 못한 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세아 씨의 손등에는 옅은 흉터 하나가 비스듬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마 옆에서 입은 흉터처럼 보였더랍니다. 마님은 그 흉터를 멀리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혼례는 신랑이 신부에게 절을 받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세아 씨는 신방으로 들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고 마님은 사랑채에서 한 발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술잔을 비우지도 못한 채 영문 모르는 얼굴로 하나둘 마당을 빠져나갔지요. 그 모든 풍경을 대문 밖에 늙은 옹기장이 끝까지 지켜보았더랍니다. 오늘이 시작이다. 오늘부터 25년이 마당으로 끌려 나오는 게다. 해가 종갓집 기와지붕을 넘어가고 마당에 깔린 멍석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보다 더 길고 무거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25년간 종갓집 마루에 고여있던 침묵이었더랍니다. 그 침묵이 오늘 세아 씨의 한마디에 처음으로 갈라진 것이지요. 그 밤 종갓집의 모든 등불은 꺼졌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안방 등불 하나만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더랍니다. 저 아이가 누구더냐? 저 아이가 정녕 그 아이의 핏줄이더냐? 마님은 25년 전 가마터에서 보았던 한 여인의 얼굴을 이날 처음으로 다시 떠올렸습니다. 손수 끓인 차도, 손수 받은 사주단자도, 손수 잡은 혼례날도 모두 마님이 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이제는 마님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갓집 안방 창호지 너머로 새벽 첫 닭 우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더랍니다.
25년 전 봄이었습니다. 광주 외곽 산자락의 가마터에서 검은 연기가 사흘 밤낮을 그치지 않고 솟아올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고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가마터 주인이 옹기장 한 사람이었고 그 안에 그의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가마는 항아리를 굽는 가마가 아니라 사람을 삼킨 가마가 되어 있었더랍니다. 내 딸을 내 손으로 묻은 그 봄이지. 옹기장은 사흘 밤낮을 가마 앞에 앉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항아리 하나를 빚었지요. 그 항아리는 이날 이후 25년간 종갓집 마님의 부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님이 25년 전 옹기장을 찾아간 것은 가마터 화재가 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종갓집 마님의 가마꾼들이 산자락을 올라왔고 마님은 가마에서 내려 옹기장 앞에 섰지요. 이 가문에 드릴 항아리 하나 손수 빚어 주시게. 옹기장은 마님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내년이 무슨 낯으로 내 가마 앞에 섰느냐. 그러나 옹기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종갓집 마님의 부엌에는 옹기장이 빚은 항아리 하나가 매년 한 개씩 새로 들어가게 되었더랍니다. 마님은 그 항아리에 차를 우려 시아버지에게 올렸습니다. 25년간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지요. 다시 혼례 다음 날 새벽 종갓집 부엌이었습니다. 마님은 평소처럼 항아리 앞에 앉아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항아리 안에서 차가 우러나는 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찌 색이 이리도 옅으냐. 어제까지는 분명 지냈는데. 마님은 항아리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항아리 밑바닥에 무언가 평소엔 보이지 않던 것이 비치는 듯도 했지요. 그러나 마님은 차마 손을 넣어보지 못했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그 항아리 밑바닥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사랑채에서는 대감마님이 처음으로 차를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차를 들이지 마라. 곁에서 시중 들던 늙은 종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차였기 때문입니다. 세아 씨가 그리 말하였다. 입에 대지 마시라 하였다. 대감마님은 한참 동안 빈 찻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어쩐 일인지 머릿속의 안개가 조금 걷히는 듯 했지요. 25년간 흐릿하던 기억의 한 자락이 그날 처음으로 또렷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방에는 그 밤도 세아 씨가 들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빈 원앙금 침 앞에 홀로 앉아 어머니가 보낸 첫날 밤 다과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과상 한 구석에는 어머니가 손수 우려 보낸 차 한 잔이 김을 올리고 있었지요. 세아 씨가 어찌 아버님께 그 차를 입에 대지 마시라 하였을꼬. 윤재는 그 찻잔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손을 뻗어들지 않고 도로 상위에 그대로 두었지요. 종갓집 큰아들이 어머니의 차를 마시지 않은 그 첫 번째 밤이었더랍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연희는 종갓집 뒷담을 넘었습니다. 세아 씨가 담을 넘는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지만 그날 밤 종갓집의 모든 격식은 이미 세아 씨의 한마디로 무너져 있었지요. 담 너머에는 산자락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산자락 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한 줄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첫 팔은 떼었습니다. 연희는 흘길을 따라 가마터를 향해 걸어 올라갔습니다.
발끝에 묻은 종갓집 흙이 산길의 흙과 만나 섞이고 있었더랍니다. 가마터에 도착한 연희를 외할아버지는 말없이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로 시작하더냐? 차 드시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노인은 가마 앞에 앉은 채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25년 만에 그 한마디가 마당으로 나왔구나. 가마 안에서는 그날도 항아리 하나가 마지막 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이전의 24개와는 조금 다른 모양이었지요. 밑바닥에 옅은 표식 하나가 새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표식이 무엇인지 연희는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아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더랍니다. 같은 시각 종갓집 사당에서는 윤재가 등불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잠그고 다니던 사당의 함, 그 함의 자물쇠가 윤재의 시야에 들어왔지요. 어찌하여 아버님은 25년이나 그 차를 드셨고 어찌하여 세아 씨는 그 차를 거두라 하였는가? 윤재는 자물쇠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손이 떨려왔지요. 종갓집 큰아들이 어머니의 사당함에 손을 댄다는 것은 효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윤재의 손가락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자리로 향하고 있었더랍니다. 다만 그 자물쇠를 여는 일은 오늘이 아니었지요. 윤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등불을 들고 사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님은 그 새벽 결국 항아리 밑바닥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지요. 저 세아 씨를 신방에 들이지 못하게 하리라. 어떻게든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하느니. 마님은 새벽이 채 밝기 전에 늙은 친모를 불러들였습니다. 오늘 안으로 세아 씨를 친정으로 돌려보낼 채비를 하거라. 한마디도 새 나가지 않게 하라. 친모는 답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종갓집 마님의 명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을 세아 씨가 따라줄지는 또 다른 일이었지요. 해가 산자락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종갓집 마당에는 어제의 차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깨지지 않은 청자 찻잔도 마루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그러나 같은 마당, 같은 찻잔이건만 그날의 햇살은 어제의 햇살과 무엇이 다른 듯도 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종갓집의 아침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이 시작이다.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올 25년의 첫날. 연희는 가마터에서 종갓집을 향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외할아버지가 25년간 빚어온 마지막 항아리 하나가 들려 있었더랍니다. 그 항아리가 마당에 내려놓이는 순간 종갓집의 25년이 어떻게 갈라질 것인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세아 씨, 친정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동이 트자마자 늙은 친모가 신방 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신방 안에서는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모가 한참을 망설이다 문고리를 잡고 살짝 밀자 문은 어이없을 만큼 쉽게 열렸지요. 세아 씨의 신방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앙금침은 펴진 그대로였고 족두리는 화각함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아랫목 한가운데에 청자 찻잔 하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마님의 손에서 떨어졌던 바로 그 찻잔이었지요.
누가 그것을 신방까지 옮겨 놓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더랍니다. 무어라. 신방이 비었다고. 마님이 사랑채 마루를 가로지르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25년간 종갓집의 안마님이 큰 소리를 낸 일은 거의 없었지요. 그러나 그 새벽 마님의 목소리는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까지 닿았습니다. 저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비치는구나. 대감마님은 사랑채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마루로 나가지 않았지요. 대신 빈 찻상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25년간 마님이 우려보낸 차 대신 그날 아침 찻상에는 맹물 한 잔이 놓여 있었더랍니다. 대감마님은 그 맹물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그 아침이었지요. 윤재는 어머니의 외침을 듣고 신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신방 앞에 도착한 윤재는 안으로 들어서지 못한 채 문지방에서 멈춰 섰습니다. 내 신부가 첫날 밤도 지내지 않고 사라졌단 말인가? 그 자리에 어머니가 다가왔지요. 윤재야. 너는 이 일을 입 밖에 내선 아니 된다. 채아 씨는 갑작스레 친정의 부고를 받아 새벽에 떠난 것으로 하라. 어머니, 세아 씨에게 친정의 부고는 없었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그 순간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말을 받아 적기만 하던 큰아들이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끝에 토를 단 것이었더랍니다. 그 시각 연희는 산자락 가마터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불을 받은 항아리가 식어가는 가마 앞에 놓여 있었지요. 외할아버지가 그 항아리를 천천히 들어 연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25년 동안 빚은 25번째 항아리. 할아버지, 이 항아리 밑바닥에 새기신 표시. 물어볼 것 없다. 내가 종갓집 마당에 이 항아리를 내려놓으면 그년이 제 손으로 그 표식을 보게 될 것이야. 연희는 말없이 항아리를 받쳐들었습니다. 항아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흙의 무게인지 25년의 무게인지는 연희도 아직 분간이 가지 않았더랍니다. 연희야, 한 가지만 명심해라. 노인이 가마 옆에 쪼그려 앉으며 손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걸 깨야 그년이 깨진다. 허나 깨는 자도 같이 갈라지는 법이야. 저는 이미 갈라질 각오로 마당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연희는 입 밖으로는 답하지 않고 그저 항아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가마 안에 마지막 불씨가 사그라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꺼지지 않던 불이었지요. 노인은 그 불씨가 꺼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내 일도 오늘로 끝이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야. 연희야. 가마 옆 흙바닥에는 25년간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만 움푹 패여 있었더랍니다. 한편 종갓집 부엌에서는 마님이 매일 끓이던 차 항아리 앞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들여다본 항아리 밑바닥에 그 무엇, 그 옅은 그림자가 마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 항아리를 25년이나 썼는데 어찌 한 번도 밑바닥을 들여다본 적이 없단 말이냐. 마님은 항아리를 한쪽으로 기울여 안에 든 차를 따라냈습니다. 항아리 안이 비자 마님은 손을 넣어 천천히 밑바닥을 더듬어 보았지요. 손끝에 무언가 까칠한 것이 잡혔습니다. 새겨진 글자였습니다. 마님은 그 글자가 무엇인지 곧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만진 손끝이 한참 동안 떨렸을 뿐이었더랍니다. 윤재야, 이리 좀 와보거라. 사랑채 안에서 25년 만에 또렷한 목소리로 대감마님이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윤재는 그 부름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아버님은 늘 안개 낀 듯한 목소리로 말을 흐리시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너는 25년 전 가마터 화재를 기억하느냐? 아버님, 그것은 제가 5살 적 일이라 어렴풋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러하였다. 25년간 어렴풋했다. 그런데 오늘에야 안개가 걷히는구나. 대감마님은 한참을 침묵하다 한마디를 더 보태었습니다. 그날 가마 안에서 죽었다 한 그 옹기장의 딸,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더냐? 윤재는 그 이름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라면 알고 있을 이름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이 갔더랍니다. 마님은 결국 그 항아리를 부엌 한 구석에 그대로 놓아둔 채 다른 항아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헛간 깊숙이 보관해둔 비상시에 쓰려둔 2번째 항아리였지요. 저 항아리에 무엇이 새겨져 있든 차만 다른 항아리로 바꾸면 그만이다. 마님은 2번째 항아리에 차를 우려 영감의 사랑채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랑채에서 돌아온 빈 찻상에는 차가 한 모금도 줄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25년간 단 한 번도 차를 걸은 적이 없는 영감이 그 아침에 이어 점심까지 차를 걸은 것입니다. 마님은 그제야 알아차렸지요. 영감의 머릿속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방을 빠져나간 세아 씨의 행방을 두고 종갓집 안에는 갖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안악들은 세아 씨가 귀신에 홀린 것이라 했고 행랑채 종들은 세아 씨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했지요. 그러나 그 소문들 사이에 단 한 사람만이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아 씨의 손등 흉터 나는 어디선가 분명 본 적이 있다. 늙은 친모는 25년 전 종갓집에 들어와 마님의 시중을 들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모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지요. 가마터 화재가 있던 그 봄, 마님이 새벽에 입고 돌아온 치맛자락에 묻어있던 검은 그을음. 그 그을음 자국을 25년이 지난 그날 아침에 친모는 처음으로 다시 떠올렸더랍니다. 해가 중천에 걸렸을 무렵 종갓집 대문이 가만히 열렸습니다. 어제의 세아 씨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족두리도 화롯도 없었습니다. 흰 무명 저고리에 검정 치마, 그리고 가슴에 아는 항아리 하나가 전부였더랍니다. 어머님, 항아리 하나 이 댁에 드리러 왔습니다. 마당에 마침 나와 있던 마님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세아 씨의 손에 들린 항아리는 마님이 25년간 부엌에서 써온 항아리와 똑같이 생긴 항아리였기 때문입니다. 25번째 항아리입니다, 어머님. 마지막 항아리지요. 마님은 그 항아리를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린 마님의 시야에 또 다른 것이 들어왔지요. 마당 한가운데 어제 깨지지 않았던 청자 찻잔이 그날도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거기에 다시 갖다 두었는지 그날도 종갓집의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더랍니다. 세아 씨가 종갓집 마당에 항아리를 내려놓은 그 순간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에 와서
항아리를 드리는 일은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마님 자신이 25년간 써온 항아리와 똑 닮은 모양이었으니 마님의 입은 더더욱 떨어지지 않았더랍니다. 어머님, 이 항아리 부엌 한 구석에라도 두게 해주십시오. 어디서 가져온 항아리이더냐? 산속 가마에서 한 늙은 옹기장이 빚은 것입니다. 마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 빠져나갔습니다. 25년간 부엌에 들이던 그 항아리들이 모두 같은 가마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마님은 그날 처음으로 말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각 사랑채에서는 대감마님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두 발로 마당까지 내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동조차 어려워하던 어른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맑다. 25년 만에 머리가 맑아. 마당 한가운데 세아 씨와 마님이 마주 서 있는 것을 본 대감마님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항아리 어디서 본 듯한 모양이로구나. 마님은 영감의 그 한마디에 몸이 굳었지요. 25년간 흐릿한 눈빛으로 살아온 영감이 그날 오후 처음으로 항아리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렵 종갓집 대문 밖으로 한 통의 부고가 들이닥쳤습니다. 마님의 친정 쪽에서 보낸 부고였지요. 마님이 가장 의지하던 친정 어른 한 분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님, 친정에서 부고가 왔습니다. 큰어른께서 어젯밤을 넘기지 못하셨다 하옵니다. 마님은 그 부고를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필 이때에 친정의 어른마저. 25년간 남편의 차를 다스리며 종갓집을 한 손에 쥐고 살아온 마님이었지요. 그러나 그날 오후 마당 한가운데서 마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등 뒤가 텅 빈 것 같은 한기를 느꼈더랍니다. 친정의 부고가 들면 시집간 딸은 즉시 친정으로 향하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마님은 황망한 얼굴로 친정으로 향할 채비를 시켰지요. 그러나 그 채비를 시키는 손이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마님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종갓집 안방 살림을 누가 맡을 것인가가 문제였지요. 종갓집의 법도대로라면 큰 며느리에게 안방의 곳간 열쇠가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어제 들어온 세아 씨에게 그 열쇠를 넘길 마음이 추호도 없었더랍니다. 곳간 열쇠는 친모에게 맡기고 떠나겠다. 그 말을 들은 친모가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종갓집 안방 곳간 열쇠가 며느리를 건너뛰고 친모에게 가는 일은 25년 종갓집 역사에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곳간 열쇠는 세아 씨에게 넘기시오. 마당에 서 있던 대감마님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부인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마님이 영감을 돌아보는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종류의 두려움이 비치고 있었지요. 영감 세아 씨는 어제 들어온 사람입니다. 곳간을 어찌 맡긴단 말씀이십니까? 어제 들어왔으나 이 집의 큰며느리요. 법도대로 하시오. 영감의 목소리에는 25년간 들어보지 못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한참을 영감의 얼굴을 들여다보다 결국 곳간 열쇠 꾸러미를 세아 씨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더랍니다. 마당 흙바닥에 떨어진 그 열쇠 꾸러미가 종갓집 25년 권세의 마지막 소리였지요. 마님이 친정으로 향하는 가마에 오르던 새벽, 종갓집 대문 앞은 어둑했습니다. 떠나는 마님을 배웅하러
마당에 나선 사람은 큰아들 윤재 한 사람뿐이었지요. 어머니, 친정에 잘 다녀오십시오. 마님은 큰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돌아오기 전에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는 정녕 모르겠느냐. 그러나 마님은 끝내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지요. 마님은 가마에 오르며 한 가지 말만 친모에게 일러두었습니다. 사당함의 자물쇠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손대지 못하게 하라. 누구에게도. 친모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겨들었지만 그 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까지는 알지 못했더랍니다. 마님이 종갓집을 비우자 25년간 닫혀있던 안방 곳간이 세아 씨의 손에 열렸습니다. 곳간 안에는 비단이 쌓여 있었고 은부치가 늘어서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약초 꾸러미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25년 동안 한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기 위해 쌓은 약이 이만큼이로구나. 연희는 그 약첩들을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약첩의 종이마다 옅은 글씨로 횟수가 적혀 있었지요. 25년 전 첫 약첩부터 어젯밤 마지막 약첩까지. 그 약첩 무더기 옆에는 한 권의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마님이 25년간 친정에서 받아온 약값과 약을 뗀 의원의 이름이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더랍니다. 같은 시각 윤재는 사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친정으로 떠나며 친모에게 일러둔 그 말, 사당함에 손대지 말라는 그 말이 윤재의 귓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하시는 그 함 안에 무엇이 들어있단 말인가? 윤재는 사당의 자물쇠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사당 옆 담장 너머에서 세아 씨의 목소리가 가만히 들려왔지요. 서방님, 그 자물쇠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여십시오. 윤재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담장 너머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지요. 세아 씨가 어찌 그 자물쇠를 알고 있는지 윤재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신부가 누구인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더랍니다. 마님이 친정에 도착해 보니 사실 큰어른은 이미 사흘 전에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부고가 늦은 것이었지요. 마님은 빈소에 절을 올린 뒤 친정 오라비를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오라버니. 25년 전 우리 집 부엌으로 들어온 그 항아리를 빚은 옹기장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친정 오라비의 답이 마당에 길게 울려 퍼지기 전에 마님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살아있구나. 살아서 25년을 기다렸구나. 친정 오라비는 한참을 침묵하다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그 손을 가만히 빼냈더랍니다. 친정의 마당에 서리가 내리는 그 새벽 마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25년이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지요. 같은 날 저녁 친정의 빈소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서 세아 씨 연희가 잠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집의 큰 며느리는 친정 어른의 빈소에 문상을 가는 법이었으니까요. 마님은 빈소 한쪽에 앉아 있는 세아 씨를 보고 처음으로 그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힌 그 자리에서 세아 씨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마님은 보고 말았지요. 오늘은 제가 웃을 차례입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25년의 균형을 마침내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알의 모래였더랍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빈소의 향 연기가 마님의 머리 위로 가만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25년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정신을 다스리며 살아왔다. 자만했건만 그 정신을 다스리는 항아리마저 또 다른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자리이지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 함은 결국 어디까지인가 그 끝을 보여주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25년 묵은 침묵이 한 사람의 웃음 한 번에 무너지는 그 광경은 오늘날 우리 눈에도 참으로 서늘한 노릇입니다. 마님이 친정에서 돌아온 새벽은 그에 들어 가장 짙은 안개가 종갓집 마당을 덮은 새벽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마님의 무명 치맛자락에는 친정 마당의 흙이 아직 묻어 있었지요. 이 집이 어찌 이리 낯설어졌더냐. 사흘 만에 돌아온 내 집이 말이다. 마당에는 이미 세아 씨가 나와 서 있었습니다. 세아 씨의 발치에는 사흘 전 마당에 내려놓았던 그 항아리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어머님, 먼 길에 욕 보셨습니다. 마님은 그 인사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당의 항아리에 시선이 박혀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더랍니다. 사랑채에서는 대감마님이 마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마님이 차를 들이러 들어가던 그 사랑채에 그 새벽엔 차 대신 맹물 한 잔이 놓여 있었지요. 이리 와서 앉으시오. 부인, 마님은 영감의 부름에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25년간 들어가던 그 자리였지만 그 새벽엔 발걸음이 무거워 문지방을 넘는데도 한참이 걸렸지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마셔왔는지 부인이 한번 말해 주시겠소. 마님은 영감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25년간 안개 속에 잠겨 있던 영감의 눈빛이 그 새벽엔 안개 한 점 없는 가을 호수처럼 맑아 있었더랍니다. 마님이 사랑채에서 답을 못한 채 앉아 있는 동안 세아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는 마님이 25년간 써온 그 항아리가 사흘 전 마님이 한쪽으로 밀어두었던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할아버지, 이제 이 항아리의 밑바닥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연희는 항아리에 남은 차를 모두 따라내고 항아리를 마당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햇빛이 가장 환하게 드는 자리였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항아리를 거꾸로 엎어 놓았지요. 25년간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던 항아리가 처음으로 자신의 밑바닥을 햇볕에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채에서 그 광경을 본 대감마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님도 영감을 따라 마당으로 나왔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만 비틀거렸지만 마님은 끝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거꾸로 엎어진 항아리의 밑바닥에 옅은 새김 글자 두 자가 햇볕 아래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두 글자는 사람의 이름이었지요. 25년 전 가마터 화재로 죽었다 알려진 한 옹기장 딸의 이름. 저 이름은 내가 25년 전 가마터에서 부른 마지막 이름이 아니었던가. 마님은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마당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자신이 손수 끓여 영감에게 올린 그 차가 이름 두 글자 위에서 우러난 차였음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더랍니다. 그 시각 윤재는 사당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어제 세아 씨가 담장 너머에서 일러주었던 그 말,
오늘이 아니라 내일 여십시오라는 그 말이 윤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재는 사당의 자물쇠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지요. 내가 이 자물쇠를 여는 순간 나는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온 25년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망설임의 끝에서 윤재는 끝내 그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 친모에게 맡겨두었던 안방곳간 열쇠 꾸러미 안에 사당함의 열쇠도 함께 들어 있었지요. 그 열쇠를 꺼내든 사람이 세아 씨였고 그 열쇠를 윤재의 손에 쥐어준 사람도 세아 씨였더랍니다. 사당 안함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함 안에는 두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지요. 하나는 25년간 모은 약첩의 봉투들, 또 하나는 작은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윤재는 그 작은 항아리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항아리는 손에 닿자마자 어쩐지 따뜻한 듯도 했지요. 어머니가 25년이나 지키신 이 항아리,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단 말인가? 항아리의 뚜껑을 열자 안에서는 마른 약초한 다발과 함께 노랗게 바랜 한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한 의원이 적은 약 처방이 한 줄, 그리고 그 아래 마님의 친필로 적힌 한 줄이 더 있었더랍니다. 윤재는 그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펼쳐들었습니다. 의원의 처방은 짧았지요.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25년을 버티게 함. 그리고 그 아래 마님의 친필로 적힌 한 줄. 내 영감을 그 봄의 그 일에서 영영 멀리 떼어놓을 약. 그 봄, 그 일 그것이 무엇이었기에 어머니가 아버님의 정신을 25년이나 흐려야 하셨단 말인가? 윤재의 손에서 종이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사당의 어둑한 빛 속에서 25년간 한 가문의 큰아들로 살아온 한 사내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균열이 그어지고 있었지요. 마당에서는 마님이 흙바닥에 주저앉은 그대로였습니다. 대감마님이 천천히 다가가 마님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부인, 25년 전 그 봄의 가마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제는 부인의 입으로 들어야겠소. 마님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당의 햇볕은 어느새 정수리 위로 올라와 있었고 거꾸로 엎어진 항아리의 밑바닥 두 글자가 그 햇볕 아래 더욱 또렷이 빛나고 있었지요. 영감 그 봄의 가마터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소? 그 옹기장의 딸 그러나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이 25년 만에 마당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그 진실의 한 자락을 입 밖에 낸 것이었더랍니다. 대감마님은 마님의 그 말에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25년간 자신이 그 봄의 일을 저질렀다 믿어왔지요. 그 죄책감으로 흐려진 정신을 마님이 약으로 다스려주는 것이라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 일을 저지른 자가 내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부인은 내 정신을 25년이나 흐리게 하셨더란 말인가? 영감은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봄의 일을 저지른 사람은 마님 자신이었고 그 죄를 영감의 안개 낀 머리에 떠넘겨 25년을 살아온 것이라는 결론이었지요. 영감은 마님의 옆에 앉은 채로 처음으로 부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가 다시 가만히 놓았습니다. 그 손짓 한 번이 25년 부부의 인연을 마당 한가운데서 끊는 손짓이었더랍니다. 사당 안에서는 윤재가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함의 가장 깊은 곳,
약첩들 아래에 깔려 있던 한 장의 호적 사본이었지요. 그 호적 사본에는 25년 전 가마터에서 죽었다 알려진 옹기장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긴 갓난아이 하나 산 어귀에 버려진 것을 외할아버지 되는 옹기장이 거두어 키움. 그 갓난아이가 누구란 말인가? 윤재는 그 호적 사본을 들고 사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당의 문을 열자 마당 한가운데에 세아 씨가 거꾸로 엎어진 항아리 옆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햇빛 속에 선 세아 씨의 손등에 어린 시절 가마 옆에서 입었다는 그 옅은 흉터가 다시 한번 또렷이 보였습니다. 윤재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부가 누구인지, 자신이 사당에서 손에 쥔 그 호적 사본의 갓난아이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윤재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른 어떤 말도 아닌 단 한마디였더랍니다. 세아 씨. 종갓집 마당 한가운데 25년의 침묵이 마침내 갈라지고 그 갈라진 자리에서 새로운 어떤 침묵 하나가 천천히 자라고 있었지요. 그날 밤 종갓집 마당에는 다시 차일이 쳐졌습니다. 사흘 전 혼례식에 쳤던 그 차일과 똑같은 차일이었지요. 그러나 그 아래 모이는 사람의 얼굴은 사뭇 달랐습니다. 마당 가장자리에는 다시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지요. 인근 마을의 어른들, 종갓집과 인연 닿은 친척들, 그리고 사흘 전 그 혼례식을 두 눈으로 지켜본 하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리는 혼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아 씨가 손수 청한 자리였지요. 오늘 이 마당에서 이 대기 25년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내려 합니다. 마당의 모든 시선이 세아 씨에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세아 씨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마루 위에 앉아 있는 마님에게 가 있었지요. 마님은 사흘 전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손에는 더 이상 찻잔이 들려있지 않았더랍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꾸로 엎어진 항아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햇볕은 이미 산자락 너머로 기울어 있었고 그 자리에 청사초롱 대신 횃불이 줄지어 켜졌지요. 횃불의 불빛 아래 항아리 밑바닥에 두 글자가 더욱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의 어른 몇이 그 글자를 알아보고 낮은 소리로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저 이름 25년 전 가마터에서 돌아가신 그 옹기장 딸의 이름이 아닌가. 그 한마디가 마당 가장자리를 따라 잔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25년간 마을 어디에서도 입에 올린 적 없던 한 이름이 종갓집 마당 한가운데서 다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더랍니다. 그때 마당 안쪽에서 늙은 옹기장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흙 묻은 무명 두루마기에 가마 그을음이 묻은 손, 25년 만에 산을 내려와 마당까지 발을 들인 외할아버지였지요. 여러분, 이 항아리를 빚은 사람은 나요. 25년 동안 한 해 한 개씩 모두 25개를 빚었소. 마당의 어른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어 25년의 사연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터의 화재 이야기, 잃은 딸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 종갓집 마님이 찾아와 부탁한 항아리의 이야기. 그러나 그 이야기의 결정적인 한 자락만큼은 노인은 끝내 자신의 입으로 내놓지 않았지요. 그 한 자락은 마님 본인의 입으로 들어야 할 일이오. 마당의 모든 시선이 다시 마루 위 마님에게 가 닿았습니다.
마님의 어깨가 그 시선의 무게에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더랍니다. 사랑채에서 대감마님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25년간 사랑채 안에서만 머물던 어른이 그 밤엔 두 다리에 힘을 주어 마루 끝까지 걸어 나왔지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먼저 밝혀야겠소. 마당의 모든 사람들이 영감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그 봄, 가마터에서 한 사람이 명을 달리한 그 일을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이 사람의 죄로 알아왔소이다. 종갓집 가장의 죄로 말이외다. 마당의 어른들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이 25년간 마을이 조용히 짊어지고 살아온 종갓집의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가마터에서 일이 그리 된 것은 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소. 25년이 지난 오늘에야 이 사람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소이다. 영감의 그 한마디에 마당 가장자리의 100명이 한꺼번에 숨을 멈추는 듯한 정적이 흘렀더랍니다. 마님은 마루 위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마님의 입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였지요. 25년간 종갓집을 한 손에 쥐고 살아온 안주인이 그 밤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25년을 풀어내야 했습니다. 그 봄의 일은 영감이 가마터에 다녀온 후의 일이었습니다. 영감이 그 옹기장 딸과 가까이 지내신다는 소문이 그 무렵 종갓집 안방까지 들어와 있었지요. 마님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마당 가장자리까지 또렷이 닿았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그 소문 자체를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밤 가마터로 사람을 보냈고 그 자리에서 가마에 불이 번졌습니다. 마님은 거기서 한 차례 숨을 골랐지요. 그 일은 사람의 손이 놓지 말아야 할 곳에 놓인 손이 한 일이었습니다. 마당의 어른들 중 몇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마을이 종갓집 가장에게 조용히 지워온 그 죄가 그날 밤 마당 한가운데서 비로소 자리를 옮겨가고 있었더랍니다. 마당 한쪽 끝에서 윤재가 호적 사본 한 장을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님은 큰아들의 손에 들린 그 종이를 보고 어떤 종이인지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저 종이까지 저 아이의 손에 들렸구나. 어머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호적의 갓난아이가 누구입니까? 마님은 그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새아씨 연희가 천천히 돌아서서 마님 쪽으로 마주 섰지요. 어머님, 그 갓난아이가 접니다. 100명의 마당이 그 한마디에 다시 한번 숨을 멈추었습니다. 25년 전 가마터에서 죽었다 알려진 그 옹기장의 딸이 한 핏줄을 산 어귀에 남겨두고 갔다는 사실이 그날 밤 마당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입에 오른 것이었더랍니다. 마님은 마루 위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자신이 정신을 다스리며 살아온 그 영감의 곁에 다스려야 할 또 한 사람이 핏줄로 들어와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마님은 한참을 흐느끼다 결국 한 가지를 입 밖에 내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줄 알았다면 나는 25년 동안 그 차를 끓이지 않았을 것이외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마당의 누구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25년간 한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종갓집의 권세를 손에 쥐고 살아온 그 시간이 갓난아이의 생사한 줄로 가벼워질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부인, 죄에는 그 죄에 맞는 자리가 있는 법이요.
종갓집 안주인의 자리에서 이 사람은 부인을 내려놓아야겠소. 25년간 종갓집 마루 위에 놓여 있던 마님의 자리가 그 밤 마침내 그 자리에서 옮겨지게 되었더랍니다. 새아씨 연희는 마당 한가운데에 거꾸로 엎어져 있던 그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항아리 옆에 놓여 있던 마지막 찻잔 하나를 손에 들었지요. 마님이 25년간 영감에게 올리던 그 청자 찻잔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찻잔을 들어 마당 한가운데 흙바닥에 천천히 차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차는 오늘로 끝입니다. 더 이상 이 댁의 누구도 이 차로 정신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흙바닥으로 차가 스며드는 소리가 났지요. 25년간 종갓집 마루를 지키던 그 차가 그 밤 처음으로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마당의 주인은 오늘부터 접니다. 그 한마디가 마당의 횃불을 한 차례 흔들었습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서 더는 마님이 아니었고 새아씨는 그 자리에서 더는 어제의 새아씨가 아니었지요. 25년이 마침내 자리에서 자리로 옮겨 앉는 그 순간이었더랍니다. 그날 이후 종갓집의 부엌에는 더 이상 항아리에 우려진 차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5년간 한 해 한 개씩 빚어지던 항아리도 더는 빚어지지 않게 되었지요. 늙은 옹기장은 산속 가마 앞으로 돌아가 마지막 불을 끄고 그 자리를 흙으로 덮었더랍니다. 마님은 종갓집의 안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친정의 작은 별채에서 남은 날을 지내게 되었고 대감마님은 25년 만에 안개가 거친 머리로 사랑채를 지켰습니다. 새아씨 연희는 종갓집 마당의 새 주인이 되었지만 그 마당을 결코 가볍게 밟지 않았다지요. 25년의 침묵이 한 사람의 결단으로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오던 그 밤의 무게를 연희는 평생 자신의 발끝에 올려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야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정신을 다스리며 살았다. 자만한들 그 다스림의 항아리마저 또 다른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더라는 이치이지요. 사람의 손이 놓지 말아야 할 자리에 놓인 손은 25년이 지난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법이고 묻으려 한 진실이라도 흙 한 줌만 비껴가면 햇볕 아래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야 마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이 야담이 끝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죄의 무게를 누가 먼저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낼 각오를 하느냐는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25년의 침묵을 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한 사람의 결단이 100사람의 마당을 갈아엎는 법이지요. 그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옛 어른들이 야담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본 이야기는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